네, 선거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충청권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정치 개혁 관련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에서 재차 완주를 강조하면서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볼 텐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정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동안 충청권을 공략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나란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 관련한 구상을 내놨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당내 선거 및 공천,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보신 것처럼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는 등의 이제 정치개혁 관련 구상도 내놨고요. 민생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법개혁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오늘 오전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대세론에 취해서 사실상 그때는 굉장히 민심 경청 투어한다고 쭉 대선전에 다니고 그랬을 때만 해도 굉장히 로우키 전략으로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전략이었는데 그 선거 초반 이제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인해서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극심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그때 상당히 많이 났었어요, 여론조사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감을 갖고 그때부터 좀 강경하게 밀어붙인 게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분리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그런 법안 취재하지 마라 지시했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상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때 이제 조희대 특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방탄사법 게다가 이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법관들을 더 증원시키겠다는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건 김어준법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역공을 가고 중도가 출렁거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안 하겠다, 민생경제 우선하겠다 이러면서 가장 중도층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연성 지지층들이 조금 이제 동의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꺼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1위 후보로서의 지위가 저렇게 흔들리면서 급하게 꺼내놓은 저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저게 진정성인가? 그러니까 혹시 정치적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혹은 본인이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자꾸 표변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이 있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지금 D-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8일이에요. 8일 하루가 더 지났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런 급변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제 중도층에게 어떤 신뢰를 줄 것인지 이 문제는 좀 별도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런 움직임이 조급함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런 조급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게 오히려 일관성을 없어 보이게 만든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도 보수다. 이 얘기를 갖다가 두세 달 전에 하면서 소위 중도 확장성 전략을 펼쳐왔었어요.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까마득하게 오래전 같지만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안정. 굉장히 희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중도 보수를 얘기한 건 자신의 이념에 대한 커밍아웃이 아니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선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까지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것에 좀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 구조개혁과 관련돼서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그것이 마치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은 뭔가 급하게
막 이것저것 소위 말해서 방탄도 하고 또 뭐는 정적도 제거하고 막 그럴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묻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데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국민들이 두세 달 전에 정말로 원했던 일상으로의 복귀, 안정 그리고 성장 이게 가장 큰 대선의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 중요하지만 서두를 문제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다, 경제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당선되자마자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좀 움직임, 좀 뭐랄까 부침이 좀 있었는데 또 지지율도 흔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당의 어떤 그 기강, 당의 어떤 그 스탠스 이걸 갖다가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많은 갈등을 낳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입장이 대통령이 여당 내에서 선거와 공천, 인사 등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당원에 명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부분들을 일부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중도 확장성을 가지니까. 누가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당대표를 당대표 비대위원장 다 쫓아냈었습니까? 족족. 그런 점에서 이런 발언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원에 명기하는 것보다 이미 법률에 명기가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공무원법에 선거, 공천, 인사 이런 거에 개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보다 이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법률보다?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게? 그런데 법률도 지키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선을 못 긋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이 지금 당원에 명시하는 게 과연 최선이냐? 왜냐하면 법률에 못하도록 돼 있는 걸 이제까지 밥 먹듯이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안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그런 방안 아니겠느냐. 과연 이거 가지고 윤석열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나 그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좀 더디지만 차근차근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그다음에 과거 정부로부터의 심판론으로부터 좀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난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가 탈당으로 마무리 지어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그 윤 전 대통령으로 사실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구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죠.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이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니면서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다가 계엄조차 만료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의 후보로서, 그 당의 깃발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말로만의 사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제도화하고 명시화하겠다. 즉 말하자면 당헌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헌법이듯이 당의 헌법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분리, 그다음에 공천 개입 금지를 명시화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거지만 딛고 제도화시키고 우리 국민의힘이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서 국민께 다가가겠다. 후보가 굉장히 전 센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엔 또 함의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약간 미온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선거유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인 게 일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이렇게 보수 지형을 앞으로 재편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만일 단일화됐을 경우에 여기 들어와서 공간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른바 개파 갈등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다목적 포석이 깔린 그런 김 후보의 전격적인 어떤 정치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 중도를 향한 김문수 후보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말하자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사전 투표 전까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격자로서 굉장히 지금 맹렬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 부분 기회 요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충청 지역 하면은 정말 당락을 가르는 대표적인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충청의 표심을 지금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후보들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역 공약도 이번에 많이 내놨더라고요. 좀 어떻게 적용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대선 결과만 보면 됩니다. 지난해 대선 결과 어떻게 됐냐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싸움에서 대전에서 3.1을 줬고 3.1%포인트 줬고 충북에서 5.5%포인트를 줬고 충남에서 6.1%포인트 줬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3.2% 정도 이제 그 7% 정도의 표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이길 때 충남북 대전 압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싹쓸이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건 의미하냐면 여기가 바로 중원의 바로미터고 그다음에 뭐 스윙 스테이트라는 얘기는 뭐 민심의 풍향계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나중에 갤럽 조사를 인용을 아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갤럽에서 굉장히 지난 1, 2주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충청에서만 17%포인트가 그야말로 회오리 바람 치듯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제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과도했던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뭔가 집권을 했을 때 좀 권력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미터인 충청이 격렬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저는 충청의 표심이 일종의 어떤 그 전체 여론의 선행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감을 상당히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 공약에 이제 앞으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이건 충청 공약에 공을 들일 문제가 아니라 캠페인 전반적 방향을 얼만큼 유권자들로부터 중도층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느냐 이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충청을 놓고 벌이는 격전이 더 거칠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의 표심에 대해서요?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중원 싸움 그리고 중도 싸움입니다. 네. 충청을 이기는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 다 승리를 했고요. 또 중도를 끌어오는 층이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앞서 뭐 비상경제, 민생경제 뭐 이런 것들이 중도 싸움의 영역이라면 중원은 역시 충청권에서 지지율을 우위에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충청 지지율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그 대법원에 대한 어떤 구조개혁 이런 부분들이 역풍으로 다가왔다. 뭐 그런 점이 좀 충분히 있고요. 또 TV 토론의 역할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충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또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충청을 순회를 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도 이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가서 충청에 소위 민심 다지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소위 박정희 투어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투어는 보수의 민심에 조금 다지기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 정보로 탄핵됐다,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이 충청에서 또 다른 역풍을 낳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제1 과제가 뭡니까? 헌정수호예요. 그런데 국정농단으로 쫓겨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국정농단이 거짓 정보였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겁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마저도 부정을 하면 이거는 정말로 총체적인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가 있는 거냐?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TV 토론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소위 말해서 보수의 지지, 표를 얻기 위해서 감성적인 박정희 투어를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헌정질서 위반에 대한 그리고 탄핵에 대한 부정은 절대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 상승세에 있었는데 역풍을 맞을 어떤 실언 또는 잘못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거라는 측면에서 TV 토론에서 맹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상황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관련 발언들 준비했는데요.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아니라고 하지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단일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해서 네, 새 후보의 단일화 관련한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우리는 한 뿌리다. 만남 등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황교안 후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해라. 거부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기간 동안 단일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제까지 국민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정도가 아니고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부정선거론에 취해 있는 그런 후보들과의 단일화는 명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며칠 전에 지난 TV 토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얘기는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소위 지역 감정. 그 당시에는 지역 감정의 벽을 넘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넘고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현재 보수와 진보 이 모두의 문제점 속에 본인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총리나 당권에 넘어가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갖다가 버린다? 글쎄요, 저는 과연 총리나 당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미래가 되게 많은데 당장의 눈앞의 이득 때문에 그것도 단일화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만약에 단일화해서 지면은 완전히 이준석 후보는 정말 본인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그 10%의 지지율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단일화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뭐 충분히 고민해볼 측면이 있겠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산술적인 합산으로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끝까지 당신 그러다가 우리 지면 모든 책임 독박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나는 간다. 이런 뉘앙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걷는 이준석 후보의 뚝심이 과연 단일화에 또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굴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뭐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양쪽에 떡을 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일정표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가 이제 25일이 대선 투표용지 인쇄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까지 이제 단일화를 할 수 있냐 없냐 1차 시한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오늘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반대 입장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뭐 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요. 후보 의지라든가 명분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현실론적으로 보면 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금지,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쯤 나오는, 오늘 오후나 내일쯤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가 지난주와 달리 또 김 후보의 상승세와 또 이준석 후보가 보합 내지는 동반 상승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연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넘어서 이기는 지표가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이준석 후보에게 명분이 생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우리 90년 이후 선거 주요 선거에서 6번의 단일화가 있었는데 6번 해가지고 5번은 단일화한 팀이 이겼습니다. 딱 한 번 진 것이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였고 나머지는 다 단일화한 팀이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특히나 선거 막판에 갈수록 선거는 흐름과 기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막판에 극적으로 펼쳐지는 단일화는 그야말로 선거의 판도 전체를 뒤엎는 태풍의 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그건 내가 뭐 공동정부가 안 되고 총리가 안 되고 뭐 당권이 어떻고 하는 건 다 이제 그런 건 가치 싸움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명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는 민심의 압박은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이 끝났는데 의미했던 뭐 세 자릿수 표, 두 자릿수 표가 안 되고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 막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5%포인트 이내에서 격차가 나서 김문수 후보가 졌다 할 경우에 보수의 적장자를 자임했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절대 권력이 됐을 때 의석 3석에
개혁신당 이런 군소정당으로 과연 정부의 돌파가 열릴까 현실적인 고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그 데드라인은 내일 모레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투표, 사전투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각에서는 6월 3일 전에 단일화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지표가 뭐냐면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20대 대선에 36.9였고 본투표가 40.2였습니다. 그러면 36.9를 찍었던 표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저는 정말 경랑의 시간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아마 민심이 압박하는 단일화는 조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이 사전투표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 화, 수. 3일 남은 것이고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될 건 또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지지율 얘기를 계속 하셔서요. 근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여러 의견이 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단일화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명분상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딨냐. 만약에 단일화했는데 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보수를 자임하면서 정말로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10% 가까운 지지율을 올린 건데 이거 날리는 거 이건 정말로 자신의 정치 자산을 다 날려먹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의 절반이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의 4분의 1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통된 여론조사의 결과들이었습니다.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런데 아까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변화가 생기려면 단일화를 했을 때 이제까지와 다른 변화가 나와야 돼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든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든 이 결과가 정말로 붙었다는 정도까지 또는 역전됐다라는 결과가 나와야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던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이 지지층들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상태에서의 단일화는 초박빙 상황이 아니잖아요. 1, 2위 차이 격차가 지금도 뭐 9%, 8%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결국은 오늘 내일 나온 여론조사에서 후보 단일화됐을 때 보수가 이길 수 있다는 초소한의 가능성이 나와야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고 만약에 그 가능성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단일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해서 지게 될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책임론에서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예. 이제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교수님 말씀은 근데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안 되면 또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을 하는 반명을 표방하는 세력이 지지율가 여기 포함돼 있고 또 예. 반윤을 표방하는 또 여기 그렇죠. 지지율도 포함돼 있어요. 이게 이중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합리적 보수가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댐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그 보수는 아니지만 중도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싫은 사람들을 이제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또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반명은 갈 수가 있는데 반윤으로 되는 사람들이 과연 가겠느냐.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막판에는 유보하는 층이 거의 줄어듭니다. 이제까지 대선 투표율이 70% 이하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많게는 78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지지를 유보하거나 조금 이제 관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싫어서 내가 지지를 철회할 만한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이게 표의 유동성이라는 게 유권자 이동성이라는 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만일 지금 지표상에서 여론의 흐름이 둘 다 동반 상승을 타는 과정에서 이 둘이 합당을 하는데 다만 합당이든 그다음에 연대 선언이든 아니면 단일화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동맹을 맺었을 때 예. 저는 그래서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 이준석 후보가 단순히 무슨 자리라든가 향후 정치적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가는 그런 딜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제대로 국민께 설득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지층에게 소구를 할 것인가. 이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뭐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가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만일 할 경우에는 아마
여론조사 뭐 이런 경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지지 선언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대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두 후보 간에 저희가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고 지지 선언에 대한 단어 언급해 주셨는데 네.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지금 그 말을 빌리자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하와이까지 홍 전 시장이 있는 곳으로 국민의힘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발언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 좀 홍준표 전 시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국하면서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까지는 그 당시 경선의 후유증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거 막판에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이 단일화에 사실 이건 고춧가루를 뿌리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 번역기를 돌린다 그러면 왜 단일화해서 그러니까 완주하는 게 왜 이준석 잘못이냐, 국민의힘 잘못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강요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또한 이준석 후보의 선택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현실 정치인입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현실 정치인이고 미래 정치의 블루칩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차기 리더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오롯이 이준석 후보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데 마치 훈수 두듯이 내가 있으니까 너 단일화 안 해도 돼. 나중에 뭐 나랑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들리는 얘기가 저는 오히려 이 페어한 게임을 엄폐하게 저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몰고 간다. 특히나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2, 3일 사이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지점들은 외부의 어떤 동인들이 없이 오롯이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해줘야 되는데 마치 훈수두듯이 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새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걸 뭐 이준석 후보가 저는 참고용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 간의 이제 고발전도 좀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제 유세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거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고소고발전이 좀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 원래 네거티브가 극성으로 부리기 마련입니다. 원래 이제 선거 우리 이제 판의 속설 중에 하나도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10번의 그 포지티브한 것보다도 한 방의 네거티브가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대선에 비해서는 지금 좀 약간 그렇게 네거티브가 혼탁하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좁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지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네거티브는 공방 가열이 되겠지만 결국에 유권자들이 마지막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오류를 잘 시인하는 태도,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법의 정치화를,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몰고 가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유권자들이 크게 볼 것 같고 지금 또 마지막 토론이 한 번 남아 있잖아요. 예. 그 토론에서 아마 뭐 비장의 무기라고 서로가 꺼내들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토론에서는 안정감과 본인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당 간 이제 여러 후보들 간에 준비는 하겠지만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마지막에는 본인의 아무리 그래도 비전과 장점을 드러내는 쪽으로 소구하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있을 토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주목이 되는데 각각 어떤 전략 좀 갖고 나올 것 같으세요? 그 지난 1, 2차 토론에서 집요하게 뭐 과거에 이런 말 했냐 안 했냐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위 그 진실 여부 막 진실 여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핵심 운영 전략,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내일도 아마 이제 네거티브 폭로전 또는 말꼬리 그게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둘러싼 소위 검증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 후보들 측에서 주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측에서 많이 나올 텐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얼마만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포인트를 잘 이야기하면서도 이 두 후보의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적절하게 막아내는 것.
이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언밸런스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었는데 저도 뭐 네거티브로 대통령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비전이나 국정 운영의 방향 이것들이 특히 이제 3차 토론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한 적절한 반격 이 부분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이 부분에 맞는 후보들의 입장이 좀 나와줬으면 한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